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또 9월이 시작되고, 어찌 보면 어떤 지겨웠던 8월, 그 8월의 어떤 끝자락에, 그죠? 그 이재명, 그 다음에 저 한동훈 대표 만나면서 그 의제 중에 검투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어떤 그죠 기대치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죠. 그냥 끝났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란 것을 쭉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죠? 일단은 어떤 기대치도 기대감 이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비공개로 했으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류도 있고, 또 검투세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아니야 하는 부류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게 문제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면요, 여야 다 겁을 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래, 이 부분이 항상 문제다. 여러분도 이래 보시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토론할 기회, 아니면 어떤 글이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진짜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부분이, 그죠, 좀 답답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투세가 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그죠? 수급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급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죠?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해야 거래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렇지만, 그죠? 이 주식에 있어서 어떤 시세라는 거. 시세라는 것은 우리 그 시세를 주도하는 어떤 그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전 세력이든 뭐든 다 좋다 그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세력이라는 거 아니면 주식을 사는 사람, 여러분 개인들은 어때요? 주식을 살 때 내린다 생각 안 하죠. 내가 오른다, 내가 시세를, 그죠, 낼 자신이 있다 싶을 때 사는 거죠. 좀 덩치가 큰 메이저 세력들도 똑같아요. 소위 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작전 세력 이런 것도 다 좋다 그죠. 첫째 요소는 뭐냐? 팔아먹을 자신이 있다 했을 때 매집을 하는 거죠. 샀어. 팔아먹을 자신도 없는데 그걸 왕창 샀어. 그거 어쩌겠냐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란 것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수급이 무너졌고 그 수급의 가장 핵심이 검투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해소가 안 됐어요.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또 만날 때까지. 최소한요, 이재명, 한동훈 대표 둘이가 다시 거론하자, 의제로 삼자, 다시 2차 토론하자 할 때까지는 결국은 또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거는 개인적인 사항인데요. 정치적인 사항은 하도 다양하니까, 그죠? 대놓고 뭐라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바로 결론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왜? 첫째는 그 두 사람이 다 강력한 파워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말은 문희는 대표인데, 당 대표인데, 당을 확실하게 장악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되, 내 혼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가서 물어볼게. 한 요 정도가 아니었나. 특히 그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나 당이나
이쪽에서 뭐 주도했기 때문에 크게 반발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을 보면 최근에 그죠? 약간 그동안에는 약간 초보 이미지에서 당 대표가 되고, 이제는 그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정치라는 게 뭔지 좀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랑 약간 거리두기, 아니면 뭐 이미지 어떤 메이킹, 이런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티각태각 당 내에서도 그죠? 한동훈 대표를 일종의 약간 배신자 프레임으로 씌워서 좀 거부하는 약간 그런 기류도 많이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그죠? 뭐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강성분자들 계속 이야기하죠. 이 금투세는 부자 감세다. 그죠? 이거는 당의 정체성을 흔든다. 근데 민주당 내부에도 일부 의원들 그러죠. 민주당의 정체성이란 게 대체 뭔데? 반발한 사람도 이제는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죠? 순수하게 월급만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테크나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죠? 이 뭔가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죠? 70년대다, 80년대다 이거 뭐 무슨 주식하면 부르주아 이런 직업, 이거는 어떤 뭐 한참 떨어졌다. 이거는 그 시대 흐름하고도 안 맞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더 많겠죠.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 이번으로 끝났느냐? 뭐 끝났다 볼 수는 없겠죠. 왜? 적어도 그죠? 자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면 쉽게 포기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못했다. 뭐 이런 부류로 봐야 안 되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을 보면 그 어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끝까지 고집할 수 있을까? 그죠? 약간 그런 어떤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정치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뭐 액면 그대로 다 해석할 수도 없고 그 속속들이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언제 할 건데? 10월달, 11월달, 12월달 언제 할 건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9월달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매물 압박은 점점 심해져요. 심해지고 어떤 종목이 테마나 뭐 연루돼서 조금만 급등이 나오면 막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왜? 금투세에 해당되는 이런 상위, 이런 레벨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급등이 나오고 내가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물량을 퍼부어버리는. 그래서 급등 나오면 주지 않고, 급등 나오면 주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두더지 잡기 하듯이 머리만 쳐들면 망치로 때린다. 그러면 누가 주도해서 주식 시세를 만들겠냐고 그죠? 올리겠냐고 그죠? 급등하겠냐고 그죠? 그럼 없다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거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속되다 보면 패배의식, 심리적인 공황이 와요. 근데 코스닥만 죽어나죠. 코스닥만 죽어나는데 개인들이 많은 쪽. 근데 지수는 올라요. 왜? 외인들이 주도하는 대형주는 또 꾸역꾸역 만약 오른다 봅시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요즘 그죠? 삼성 SDI 반등 세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대형주 주도해서 대형주 한 소위 몇 개만 계속 꾸역꾸역 올라줘도 지수 3천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수 3천 시대에도 코스닥 대부분 종목은 바닥에서 헤매는 어떤 그런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죠. 금투세가 빨리 해소 안 되면. 그래서 문제다. 그런데 해소도 안 되는, 그죠? 뭐 해결 기미도 없는 금투세만 쳐다보고 계속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이라는 걸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그죠? 무산됐어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은 금투세가 해소될 때까지 다시
뭐 이재명, 한동훈 대표 둘이서 다시 만나자. 만났을 때 그때 논의한 어떤 대상이 금투시가 포함된다. 그때까지는 지금은 적어도 코스닥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어떤 그런 입장이죠. 이거는 악재가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바닥이다 이런 생각으로 덤벼들기에는 이 금투세라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큰 대형 악재다. 그리고 수급을 망가뜨려 넣었기 때문에 계속 힘들 거다. 병든 닭처럼 시름시름 앓는다 그거죠. 그러느니 차라리 수급이 해소될 수 있는, 그죠? 수급에서 자유로운 부분은 뭐죠? 자유로운 부분은 대형주죠. 외인들이 주도하는 대형주. 그래서 차라리 대형주로, 그죠? 들어가는 게 낫다. 뭐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어쨌든 뭐 휴일날 금투시에 무산되고 오늘 뭐 첫 거래일인데 뭐 어느 정도 타격을 줄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뭐 그죠? 뭐 좋았다 나쁘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저 그랬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계속 이래 왔으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코스피가 플러스 6 뭐 소폭 뭐 강보합이죠. 코스닥도 똑같아요. 플러스 한 1.5인가 그냥 강보합 수준. 근데 하락 종목 수는 월등히 많죠. 언제나 그렇듯이. 코스피가 한 300 몇십 개 오르고 하락이 한 500 몇십 개. 코스닥은 한 500 몇십 개 오르고 한 900 몇십 개 떨어지고. 이 부분도요. 개인은 오늘 뭐 양시장 다 매수를 했어요. 근데 외인이 그 오전장에는 그 양시장 다 매도를 하고 있었고, 특히 그 선물에서 오전장 시작되고 나서 선물에서 거진 한 6천억 이상 팔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장끝 무렵에 시간이 지나면서 장끝 무렵으로 진행이 되면서 선물을 한 마이너스 한 6천에서 그 마이너스 한 30억대로 축소시켜 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수를 돌릴 수 있는 어떤 원동력, 약간 그 정도였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오늘은 그 반등의 주체가 2차전지였어요. 2차전지. 근데 2차전지, 그죠? 오늘 반등 나오다 보니까 또 강한 반등이 나오니까 한 몇 분 질문했죠. 앞전에 그죠? 2차전지를 살려면 차라리 삼성 SDI가 제일 낫다. 차라리 한 2026년, 27년 뭐 전고체 그거 쳐다보고 차라리 그걸 사는 게 낫지 다른 거는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2차전지가 반등한 거는요. 반등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을 찍고 턴하는 거 아니냐. 낙폭과대. 또 개인들도 그동안 많이 팔았고. 그래 되면 얘가 다시 어느 정도 빠진 게 있으니까 상승폭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어떤 그런 질문이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항상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유. 이 이유가 합당해야 이 2차전지가 실적을 완전히 바닥을 찍고 턴한다는 어떤 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그게 지수성이 있는 거지.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왜 올랐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단타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최근에 그죠? 그 외인들도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팔아뒀거든요. 그리고 환율 추이나 금리 인하 이후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금 비중이 높은 이쪽에서 약간 단타성으로 2차전지 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하는 거죠. 오늘 2차전지가 올랐던 주된 이유는요.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났어요. 휴일 동안. 주말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2차전지 전망에 대해서 긍정, 좀 좋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호재라 해서 오늘 2차전지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수치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질 것 같아.
앞으로 2차 전지 어떨 것 같아? 뭐 괜찮은 것 같아. 딱 그 정도 개념이에요. 뭐 근거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게 뭐야? 좀 황당하다 싶은 어떤 그런 보고서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름값을 하죠. 이름. 모건 스탠리에서 뭐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불을 지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바닥 찍고 그죠? 턴했다 해가 쫓아 들어가면 잘못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인들도 단타로 많이 대응을 하니까. 8월달 그죠? 8월달 어떤 추이만 봐도 2차 전지 그 양극재 8월달 양극재 추이만 봐도 그래요. 전년 대비 한 60% 정도 빠졌어요. 어디를 봐도 뭐 바닥을 찍고 턴한다. 실적이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 2차 전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비싼 편이고. 근데 얘를 뭐 어떤 기술적 반등 여기에서 내가 다시 매수를 들어간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죠? 뭐 얼마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8월달 양극재 추이를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 그래서 주식이 반등했다고 이거를 따라 뭐 붙는다. 이거는 그냥 반대. 별로 안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차라리 그죠. 8월달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그 반도체는 오히려 살아나잖아요. 좋잖아요. 반도체가 메모리가 한 62% 그죠? 그 상승했고 그게 D램이 한 40% 조금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죠? 지금 일시적인 조정을 받아도 오히려 반도체 그쪽에서 뭐 소부장 이런 쪽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전기차 뭐 바닥 아닌가 턴 뭐 이런 쪽으로 뭐 찌라시가 많이 돌았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뭐 말씀드리는 근거가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죠? 금투세. 가 이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다음 회담 날 잡힐 때까지는 계속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큰 악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물린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은 어쩔 수 없죠. 계속 들고 가되 뭐 추가로 코스닥의 어떤 물타기나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지겹지만 현금 들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정말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도 좋고 저평가됐고 이 회사는 나는 너무 잘 알아. 이런 회사, 뭐 그런 회사를 내가 집중 공략하겠다.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본인 선택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평가로 봤을 때 금투세 해소 전에는 공격적인 매수, 뭐 추매, 뭐 이거는 위험하다, 아닌 것 같다. 뭐 이래 생각 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아예 답도 없느냐? 민주당이 아무것도 그죠? 안 하겠느냐? 뭐 계속 고집 피우겠냐? 뭐 그거는 또 아니라 생각해요. 왜? 정치니까. 정치인들은 그죠?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래요. 이 정치에서 미쳐가지고 막 뭐 앞뒤 구분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어느 특정 정당을 막 지지하는 이런 부류도 많이 있지만, 그죠? 아닌 사람들도 많다.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내일 일정 보니까 요즘은 금투세 때문에 하도 예민하고 중요하고 또 그 핵심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뭘 하는지 이쪽으로도 제가 시간 나면 계속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중진 모임의 일정 중에 하나가 내일 보니까 청주 그쪽에 하이닉스랑 또 유한양행 방문 그게 있더라고요. 유한양행 요즘 뭐 그냥 뭐 핫해서 그런지 어쨌든 두 군데를 방문을 하도록 돼가 있더라고요. 이 모임이 민주당 중진 이 모임이 보면 일명 해가 경제는 민주당 해가지고 소수 모임인데 뭐 경제를 뭐 공부하겠다 뭐 이런 뭐 의원들의 모임 약간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뭐 나름 그죠? 뭐 우리가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건지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또 거론되는 게 어떤 뭐죠? 그 하이닉스랑 유한양행 대표 회사 두 군데를 방문하고 이후에 그 하고자 하는 일정 보니까 뭐 반도체, 바이오 산업, 전략적 뭐 입법 논의 뭐 이런 쪽으로 의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결국은 뭐 정치적으로 좀 입법해서 밀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거대 야당이니까 그죠? 무시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또 정부하고 뭔가 좀 맞아떨어지고 대화가 되면 뭐 검투세로 연결될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경제는 살리겠다고 설치는데 그죠? 주식파는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하는 그런 행동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주식파를 다 죽이겠다 또 이래 이야기하지만 상당수는 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눈 벌게가 덤비는 사람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그냥 검투세 이게 무산됐다고 그죠. 무산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똑같이 지겨워도 재미없어도 다른 거는 손대면 안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특히 코스닥은 그렇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어떤 검투세 이거 해소 안 되면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되느냐. 그러면 또 시장이란 건 항상 그죠. 이익을 쫓아요. 뭔가 돌파구 또 새로운 테마 끝없이 만들어내요. 그게 돈이 흐름이니까. 돈이란 거는 그진 정체를 안 하거든요. 어떤 쪽으로 움직이든 이익을 쫓아서 끝없이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검투세 해소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찾아봐야죠. 끝없이 어디로 돈이 흘러갈까 찾아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이번에 검투세 합의가 안 되면 정부나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정부나 여당에서는 독자적으로 검투세를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를 찾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코리아 밸류업 이 부분을 다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런 느낌. 지금 현재 코리아 밸류업에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데는 9개밖에 없어요. 한 16개인가 그 정도 회사는 그죠? 의사 표시. 나도 하도록 할게. 참여하도록 할게. 딱 그 정도죠.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코리아 밸류업 이 부분 참여 기업만 따로 모아서 대략 한 100개 정도 모아가지고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란 걸 만들겠다. 물론 일본 벤치마킹이죠. 그럼 코리아 밸류업 PBR 1 미만짜리 이렇게 끌어모았어. 얘들만 코리아 밸류업 지수란 것을 하나 만들어내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이든 뭐든 이쪽에서 어찌 보면 땡기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우리나라 주식, 저 PBR 이런 주식, 그죠? 무슨 홍보, 아니면 개인들 잘 되기 위해서 이래 열심히 할까요? 결국은 자랑이죠, 자랑. 업적, 성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규모가 크면 그게 실패할 확률이 낮지만 규모가 작은 것은 조금만 그저 압력을 가해도 국민연금이나 어디서 움직이면 충분히 보여주는 성과를 낸단 말이죠. 그전에요.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인공지능 펀드란 걸 조성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공지능 펀드란 것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나도 가입했다 하고 보여주기식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 당시는 별 영향도 없었어요. 재미도 없었고 또 시장 반응은 우리 시장에 인공지능 관련주 해봐야 몇 개 되는데 그 정도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어느 순간 인공지능 그쪽이 테마가 되면서 전부 초급등을 했죠.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솔트룩스 그거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하고 그래서 얘가 갑자기 시세가 나가니까 이게 뭐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요, 앞전 정부에서 보여준 사례도 있고, 그 사례라는 것은 결국 주체는 기관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주체가 됐겠죠. 그러면 걔네들도 입장에서는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이런 쪽으로 뭔가 지수를 만들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협조해야죠. 실권자들이 하겠다는데. 그죠? 자기도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쇼는 할 거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명분도 있어요. 저 PBR 주니까. 배당 많이 줘. 저평가되어 있어. 실적 좋아. 망할 위험 없어. 그럼 충분히 사도 괜찮다. 뭐 이런 어떤 이론적인 명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검투세가 계속 지연 이래 되면 오히려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이쪽으로 뭐 띄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은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죠.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데 9개 정도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 되면 정부에서 대표적인 저 PBR주를 강제로 딱 지정해가지고 거기 편입시켜놓고 그냥 별도로 그 밸류업 지수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 기업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투시가 지연되면 차라리 코리아 밸류업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왜?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고 소외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9월 달이죠. 그럼 9, 10, 11, 12, 4개월만 있으면 그죠? 연말. 결국은 또 시간이 연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뭐죠? 배당. 그런 식으로 거론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 이쪽으로 또 하나의 뭐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또 지금은 또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말은 뭐죠? 금리가 인하되면 화폐의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어. 이자를 5%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뭐 4%, 3%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계속 돈을 안 넣어두겠죠. 그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넣겠죠. 그러면 또 고배당주들이 또 각광을 받는 그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시장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되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근데 지금 그 논란이 되는 것은 또 그죠. 요즘 자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주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그죠. 많은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대폭락한다. 폭락한다. 그죠? 그런 식으로 많이 거론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링크 걸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게 질문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주식이란 거는 올지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 예상하는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가봐야 한다. 그런데 막연히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그죠. 또 약간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 어떤 오류냐? 금리 인하를 한다 해서 무조건 좋지도 않아요. 주식이 폭등하지도 않아요. 금리를 한대서 무조건 나쁘지도 않아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 폭락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얼마나 금리를 인하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된다. 기업이 어렵고 힘들고 이제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극약 처방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거다. 근데 막상 금리가 내릴 때는 숨이 깔딱 넘어갔다. 그래서 대폭락한다. 이미 늦었다. 경기 침체는 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폭락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앞전에 샤머의 법칙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금리 인하, 경기는 이미 침체 진행, 그래서 폭락한다.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인 거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미국 각종 경제 지표를 보자고요. 어디에도 그죠? 완전 경제가 망했다, 경제가 죽었다. 그런 신호는 없어요. 그죠? 다 견조하게 잘 나와요. 그러면 견조하게 잘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요. 선제적 대응. 혹시나 나빠질까봐 미리 해주는 거.
경기가 침체가 벌써 보이고 나빠지는데 금리를 내리는 거요. 병든 사람한테 항생제, 약을 막 투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거나 극약 처방을 해서 빨리 막 수술을 하고 해도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한동안은 들어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벨벨벨 해가지고 죽을지 살지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폭락할 것이고. 근데 지금 경제가 아직도 탄탄하고 버틸만 한데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 영양제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튼튼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그죠? 비타민도 먹고 각종 영양제를 내가 막 먹어두잖아요. 딱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진짜 막 항생제냐 아니면 영양제냐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주식이 유동성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확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무조건 단편적으로 야 예전에 금리 인하했는데 주가가 얼마만큼 폭락했어.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래 봐야죠. 물론요, 뭐 어떤 화폐의 가치가 그죠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그죠 M2라 그러죠. 통화량은 해가 갈수록 쭉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늘어난 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실물이 또 그만큼 오르는 거고 그런 과정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죠. 지금 온스당 한 2,500 넘어갔더라고요. 그래 되면 그죠? 2020년 초반 그때가 한 1,5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해 보면 해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걸 맞죠. 거기 비례해서 화폐도 발행량도 계속 늘어났고 그래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가 그죠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금값도 비례해서 이래 오른다 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보면요 또 주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실물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은 실물에 가깝기 때문에 또 주식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또 그죠 단편적으로 뭐 쉽게 생각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죠 엔비디아도 보세요. 실적이 좋게 발표됐는데 왜 떨어져요? 왜 급락을 해요? 그거는요 주식이니까 그래요. 주식과 실물 경제하고는 100% 일치가 안 해요. 그죠? 이 경제라는 판을 깔아두고 거기에서 돈놀이 하는 게 주식이죠. 액면 그대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나쁘다. 저는 절대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엔비디아는 계속 발전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반도체는 계속 발전을 해요. 반도체가 무너질 수는 없죠. 반도체가 소멸할 수는 없죠. 시간의 차이죠. 시간의 차이.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고 왜 폭락했느냐? 단편적으로 보면 약간 어떤 예의를 갖춘 어떤 그런 답변을 해라 하면 엔비디아의 성장이라는 것은 끝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계속 성장을 할수록 이 성장의 폭은 점점 떨어진다. 전교 꼴찌하는 애가 전교 500등 올라가기는 쉬워. 전교 500등까지 올라갔으면 전교 400등, 300등, 200등 계속 올라가는 건 쉽단 말이죠. 그러면 전교 한 10등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죠? 1등 한 칸 올라가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폭락했을 때 시장의 해석은 뭐냐? 야, 앞전에 시험 쳤을 때는 얘가 500등 상승했고 또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는 400등 상승하고 300등 상승, 200등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한 1등, 2등 요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다. 그래서 악재다. 야, 이제 한계 아니냐?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약간 모범적인 어떤 이런 답변. 그런데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당한 거예요. 당한 거. 뭐가 당했느냐? 수학개미들이 미친 듯이 레버리지 2배, 3배짜리 사갖고 막 덤벼드니까 거기다 대고 세력들은
공매도 막 걸어놨고 그냥 주저앉혀 버린 거죠. 그래서 폭락시킨 거예요. 폭락시켜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실적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와, 요 정도 올랐으면 이거 그냥 너무 심해. 거품이 심해. 차라리 여기서 주저앉히는 게 내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럼 공매도 치놨고 그냥 내려앉혔다. 제가 보는 시간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맨날 돈을 꼬는 거다. 개인들이 아는 정보는 정보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래 보는 거죠. 결론 뭐예요? 비싸니까. 엔비디아가 나쁜 게 아니고 비싸니까. 그죠? 강남에 아파트가 나쁜 아파트 있나요? 근데 아무도 안 팔죠. 근데 집값이 가만히 있는데 뭐 매달 뭐 한 배, 두 배 계속 올라. 거기에서 평생 산 사람들 입장에서도 와, 이거 해도 너무 올란 것 같다. 평생을 갖다가 뭐 10억 이상을 못 받는데 얘가 뭐 최근에 50억까지 올랐다. 그러면 파는 거죠. 뭐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뭐 엔비디아가 나쁘다. 이제 성장이 끝났다. 뭐 그거는 잘못된 표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복은 있죠. 기복은 있지만은 계속 상승은 한다. 그런데 얘가, 그죠? 주가가 계속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회사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 근데 그 부침은 있다.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그죠? 뭐, 그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거를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호프도 여전히 잘 팔리고, 블랙웰에 대한 전망치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고, 뭐가 나빠?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단지 비싸다. 이런 개념.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사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의 추세에 맞춰서 흐름을 타는 거죠. 블랙웰에, 그죠? 어떤 문제점은 시장 초입에서는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공랭식, 순행식, 그래 되면 뭐 액침 냉각,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문제시 되고 그러면 더 나은 어떤 기술, 뭐 발전, 이런 게 또 테마가 될 것이고. 결국은요,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을 하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저는 또 한편 그런 생각이 했어요.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은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당장은 돈이 안 되죠. 그렇지만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그죠? 극단적으로 9월달 금리 인하하면 대폭락한다, 뭐 어쩐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가봐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산업 전반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루머, 온갖 기사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만일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어떤 주식이 대폭락하고 경제가 다 죽어가고 하면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치명타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와, 이거 모든 포트폴리오나 주식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래 보는 입장이고, 그래 되면 또 전 세계가 미국이 뭉쳐서 또 트럼프가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 되면 또 그죠?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고 폭락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어떤 뭐 막연한 생각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국내 정신은 어쨌든 금투세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금투세를 어떻게 되느냐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뭐 코리아 밸류업 이런 쪽의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뭐 9월달 금투세 무산되고 첫날이었으니까 뭐 오늘만 요 정도면 괜찮지 하고 안심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죠? 이 금투세가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방어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